새누리당의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의 파장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넘겨받은 문자 발송업체를 이용한 후보가 1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중 절반은 새누리당, 절반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라는 것이 사정 당국의 설명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이 업체를 이용한 총선 후보 29명 중 15명이 최종 당선됐습니다. 한편 이번 주 당 지도부 선출을 앞둔 통합진보당의 혁신파와 당권파는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한 강기갑 위원장은 당권파의 지원을 받는 강병기 전 경남도 부지사를 겨냥해 이석기 김재현 의원을 두둔하는 것은 당권파의 입장을 끌어안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강 전 부지사는 2차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자, 조준희 차장. 네. 그 통진당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어제 이제 합동연설회가 열렸었는데, 어제 이제 강기갑 후보하고 강병기 후보, 뭐 나름 혁신파와 당권파의 이제 대표하는 단체 그 후보들인데, 어제 공방 좀 치열했다고요? 예. 어제 7시부터 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7시부터 그 관악 국민회관에서 열렸는데요. 참석한 일반 당원이 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당권파냐, 혁신파냐, 그 조직적인 새싸움이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일반 당원들의 관심을 얻지 못했다. 이런 관측이 가능한 거죠. 예, 어느 신문에 사진 실는 거 보니까는 뒤에 썰렁한 배경으로 이제 후보들만 뭐 7, 8명 이렇게 쭉 있는 거 보니까 좀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통진당은 세 차례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 후보 토론회입니다. 두 번째는 최고위원들 후보만 토론회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표 최고위원 합동 토론회를 했습니다. 어제 하여튼 하루 종일 싸운 겁니다. 그 온종일 싸운 결과는 그 이홍우 최고위원, 혁신파 측이죠. 이분의 발언을 빌자면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이렇게 말이 안 통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말 그 통진당의 갈라진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까도 화면에 보면 그 텅 빈 사진과 함께 이제 제목이 뽑혔는데, 예. 강기갑 의원이 어저께 주옥 같은 말을 진짜 많이 쏟아내셨더라고요. 예. 이쑤시개 발언도 그렇고. 예, 강기갑 위원장의 기회의 달인인데요. 네. 어제도 두 건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당권파에 대해서 내장 속에 이쑤시개 같다. 당권파 핵심은 경기 동부연합을 푹 찍어서 하신 말이고요. 또 하나는 당권파 측이 자꾸 보수 세력에 의해서 여론이 호도됐다고 하는데 답답하다. 우리 당은 사면초가가 아니라 팔면초가다. 그만큼 당이 위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어제 토론의 그 안건도 역시 종북 문제였습니다. 혁신파하고 당권파는 이 종북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갈라져 있는데요. 혁신파 측에서는 북한의 3대 세습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문제가 많다. 북한 핵 문제라든가 북한 인권 문제, 이런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그 시각의 눈높이를 맞춘 답변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주문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권파 측은 종북 논란을 벌이는 자체가 보수 세력의 색깔론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다. 여기서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어제 그 이석기 후보를 가장 존경한다는 그런 후보도 나왔다고 해요? 예. 당권파 측의 그 유선의 후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옛날에 민주노동당 때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6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45세, 46세쯤 되죠. 근데 하여튼 이석기 의원은 나의 멘토로 삼고 싶다. 우리 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가 생각지 못한 많은 부분에서 탁월한 안목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유선희 후보는 이번에 그 NL 계열, 그러니까 주사파라고도 하죠. 그 NL 계열을 대표해서 최고위원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석기, 김재현 후보 제명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지도 유선희 후보의 말이 극명하게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권 통진한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 어저께 민주당의 박지원 대표가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당권파가 장악을 할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석기 의원 쪽이죠. 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권연대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어제 그 언론 인터뷰에서 그 당권파가 당을 재장악하면 야권연대를 더 이상 할 수 어렵다, 하기 어렵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권파와 같이 야권연대를 하는 게 전혀 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드러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권파 측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그래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 혁신파의 강기갑 위원장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내놓은 거다.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혁신파 측의 강기갑 위원장은 야권 전체가 통진당 내에서 얼마만큼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우리가
그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을 새겨들을 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후보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29일 날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아마 전망이 혹시 좀 당권파가 다시 재장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는데 전망은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그 워낙 숫자가 당권파가 지금 많습니다. 한 60%대 40%의 비율이기 때문에 숫자로만 보면 당권파가 재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당권파 내에서도 이렇게 당이 가서 우리가 과연 존속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가다가는 비당권파가 분명히 이탈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29일 날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통진당의 운명도 결정이 될 뿐만 아니라 12월에서 정말 야권연대가 이루어지느냐 그것도 달려있다고 봐야죠. 예, 좀 화제를 좀 돌려볼까요? 그 새누리당이 이제 세비를 반납하는 다 이제 국회의원들의 그 이제 도마에 오른 이제 특권을 좀 포기했다는 이제 경쟁이 나오면서 민주당도 여기에 질세라 이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어제 보니까 의원연금을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겸직도 저기 금지한 것을 당 차원에 추진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얘기 좀 한번 전해주시죠. 그 민주당이 그동안은 새누리당의 각종 그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 반대만 하다가 과연 야당이 이렇게 개혁에 대해서 반대만 하면 됐냐. 개혁은 원래 야당의 점유물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민주당이 고위정책회의에서 그 뒤늦게 의원의 그 연금을 폐지하겠다. 이런 발언은 우리도 개혁에 동참하겠다. 우리가 현실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치고 나가겠다. 이렇게 읽힙니다. 지금 그 국회의원 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은 뭐 비리 혐의가 있든 단 하루를 했든 무조건 월 120만 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정서상 굉장히 거부감이 많은데요. 우리 그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분들도 만 65세 이상이 되면 월 15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비해서도 형평성이 크게 낮죠. 그래서 민주당이 바로 국민이 가장 가려운 부분을 가져다가 우리는 현실 가능한 이것부터 손을 대겠다. 이렇게 그 집중 공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읽힙니다. 예, 그 민주당도 뭐 의원들도 공개석적인 자리에 나와서는 이제 뭐 저 새누리당의 이런 조치들이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기자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뒤로 얘기할 때는 또 다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죠. 굉장히 어떻게 우려가 얘기합니까? 많습니다. 예. 아, 이거 저기 새누리당은 자꾸 개혁 하는데 우리가 수구로 몰리는 것 같다. 우리가 보수정당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겸직 의원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왜냐하면 19대 총선 이후에 굉장히 변호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제 네. 율사정당이라고 하는 일각에서는 게 좀 뒤바뀌었어요. 예, 예전에는 18대 국회 때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을 향해서 율사당이다, 법조당이다 이랬는데 마치 뭐 한명숙 대표의 재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겨냥해서인지 변호사당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한 편입니다. 숫자로도 훨씬 많기 때문에 훨씬 또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뭐 저 민주당 내 이제 당권 얘기로 대권 얘기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고문이 계속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얻으려고 지금 계속 경청 투어를 다니고 있는데 그 얘기 전해주시겠어요? 네, 문재인 고문이 네. 그저께부터 2박 3일에 걸쳐서 호남을 돌고 있습니다. 정말 호남 구애 작전입니다. 네. 민주당의 가장 근간이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을 업어야만, 호남의 지지를 받아야만 대선 후보가 된다. 그리고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기인을 한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어제 뭐 식당에 가서 자원봉사도 그러던데요. 예. 근데. 그리고 그 문씨 가문이 원래 나주랍니다. 그래서 나주문씨? 예. 그래서 거기 그 종가도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제발 호남의 지지가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을 2002년에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호남이었다. 그렇게 구애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 저 상임 고문에 대해서 손학규 고문이 이제 뭐 저 직격탄을 좀 날렸습니다. 예. 그 손학규 고문은 2002년 모델이 더 이상 적용될 수는 없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처럼 영남 후보로는 이번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수도권의 중도층을 누가 가장 많이 가져오느냐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남 인구보다 수도권 인구가 훨씬 많고요. 그래서 호남보다는 수도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적임자다. 이 점을 거꾸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문재인 고문이 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경력을 이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예. 계속 지금 이제 손학규 상임 고문이 두 가지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영남 후보론이고요. 두 번째는 국정 경험 하는데 실패한 국정 경험도 경험이냐. 네. 예.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손 고문의 경우는 이미지를 좀 바꾸려는지 화법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하고 오늘도 보면 뭐 민생은 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서 조금 달라졌다 네. 이런 느낌이 저도 들어요. 지금 그 부분을 좀 취재를 하고 네. 있는데요. 손 고문이
그 모두 회의, 회의석상에서도 보통 1시간을 강연을 합니다. 교수 수시라는 네. 거. 그래서 네. 어떤 역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때도 이분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뭐 중국의 황하문명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그 손학규 대표의 장기는 뭐 러시아 혁명, 트로츠키부터 해서 거의 1시간 강의를 했었습니다. 기자들 좀 짜증나겠네요. 굉장히 그 받아 적다가 조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그런데 요즘에 무슨 일인지 몰라도 굉장히 문장이 간결해졌고요. 네. 굉장히 힘이 있어졌고 대척점을 찾아서 굉장히 공격적이 됐습니다. 이거 뭐지, 뭐 스피치 관련해서 무슨 레슨 받는 거 아니에요? 예, 레슨을 받고 계신 듯합니다. 예. 네.